여러분,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공룡 도감, 피규어, 영화, 만화 속에서 무수히 많은 공룡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확실할까요? 그걸 누가 보고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공룡들이 다 가짜가 아닐까? 지금부터 공룡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관장입니다. 못 봤어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색깔이죠. 어떤 공룡은 파란색, 어떤 것은 초록색, 빨간색, 다양한 색깔로 나오죠. 그냥 상상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상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팔레오 아티스트라고 있습니다. 옛날 생물들을 그림으로 다시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화가들이죠. 이분들은 웬만한 과학자들보다 더 과학적이십니다. 살아있는 많은 생물들을 통해서 그 환경에 살았던 생물은 이런 특징이 있었을 거야 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화석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전체적인 모양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깃털의 색깔, 피부의 색깔을 알 수 있지?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주변 환경만 가지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은 색소란 거로 만들어지잖아요. 색소는 화학 성분입니다. 화학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색깔을 만드는 멜라닌 색소는 사라져도 멜라닌 색소에 따라 다른 물리적 구조가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거죠. 이젠 공룡 연구에도 첨단 기술이 쓰입니다.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멜라노솜의 물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들의 깃털을 뽑아내서 거기에 색깔에 따라서 이 깃털의 화학적 분석에서 멜라닌 색소의 구조를 보고 또 여기는 멜라노솜의 구조를 보니까 이런 색깔의 멜라노솜은 이런 구조를 갖는구나를 알게 되죠. 화석에서 멜라노솜을 보고서 그러면 이 공룡은 이런 색깔을 가졌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모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꾸 변해요. 모양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뀔까요? 일단 화석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이구아노돈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구아노돈을 발견할 때 뾰족한 뼈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생명에서부터 힌트를 얻잖아요. 이 뾰족한 뼈가 뭘까 하고 코 위에 딱 붙여놨습니다. 마치 코뿔소의 코처럼요. 코뿔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크단 덩치에 네 발로 막 걸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구아노돈도 코뿔소처럼 네 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뾰족한 게 손과 같이 발견됐어요. 알고 봤더니 코에 붙어있는 뿔이 아니라 손가락이었던 거죠. 손가락 뼈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요.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이에요. 여기에 이구아노돈이 서 있는데요. 뾰족한 뼈가 손가락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꼬리에 올라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구아노돈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기에는 몸이 균형이 맞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네 발로 걸어다니는 모습,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코에 뾰족한 것은 손가락에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공룡의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공룡하면 떠오르는 게 티라노사우루스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공룡의 티라노사우루스 손가락 두 개 딱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면 꼬리가 땅에 막 질질 끌리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꼬리를 질질 끌게 다니면 저 무거운 꼬리인데 막 상처나지 않겠어요?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저런 꼬리 가지고 있으면 다니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공룡을 저렇게 딱 봐도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공룡이 막 나오기 전에 파충류들을 연구하던 학자들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파충류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연구하던 꼬리의 모습대로 공룡의 꼬리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박물관의 공룡들은 다 꼬리를 땅에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20세기에 들어서자요, 공룡의 꼬리가 수평으로 쫙 펴집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고 빨리 달리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해 보이지 않고 멋진 공룡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상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깃털이 달린 공룡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혹시 티라노사우루스도 털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는 이런 공룡의 상상도도 나왔어요. 온몸에 털이 막 따뜻하게 덮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티라노사우루스면 공룡의 제왕인데 제왕 같지는 않잖아. 이왕이면 좀 더 멋지고 화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2016년에는 이런 식의 상상도를 그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공룡이 이게 티라노가 뭔가 이제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룡이 점점 망쳐지고 있어요. 공룡의 위험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2016년에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 피부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가슴에 털이 없어요. 와, 티라노사우루스의 위험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티라노사우루스의 팬들이 아주 흥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과학자들도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이 털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에게 털이 있다면 아마 어린 새끼 때, 청소년 정도 때 체온을 유지하기에 좀 있을 거야. 혹시 어른 티라노사우루스에게도 털이 있다면 이 팔 정도의 구의 춤을 추기 좋게 폼나게 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했던 거지, 가슴에 깃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완벽한 화석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화석이 나온다면,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유명하게 됐죠. 티라노사우루스 사진 꼭 보여주고요, 어른들에게 이게 뭘까요 하면 다 알아요. 다들 티라노사우루스하고 큰 소리를 치십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바로 스필버그 감독의 쥐라기 공원 때문입니다. 자, 스필버그 감독은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을 가지고서 공룡 영화를 만들기로 했어요. 당연히 티라노사우루스가 중요하게 등장해야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당연히 최고의 감독이니 최고의 과학자의 도움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에 티라노사우루스계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휴스턴 자연사 박물관의 로버트 바커 박사고, 다른 한 명은 몬태나 주립대학의 존 허너 박사죠. 로버트 바커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는 매처럼 빠른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고요. 존 허너 박사는 무슨 소리야, 티라노사우루스는 독수리처럼 시체나 먹는 청소꾼이야, 느린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스필버그 감독이라면 둘 중 누구와 일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로버트 바커죠. 우리가 상상하는, 팬들이 요구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있잖아요. 빠르고 용맹스러운 사냥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스필버그 감독은 로버트 바커 박사와 함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2편부터는 자문이 잭 호너로 바뀌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요, 로버트 바커 박사가 2편부터는 티라노사우루스에다가 털을 막 붙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필버그 감독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 되니, 에이, 당신과 못하겠어요. 잭 호너 박사, 당신과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 티라노가 모양이 바뀝니다. 1편에서는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시속 70km부터 달려갑니다. 찝차를 쫓아가요. 2편에서는 속도가 30km로 떨어져요. 사람 겨우 쫓아갑니다. 심지어 3편에서는요, 스피노사우루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쥐라기 공원 3편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를 괴롭히던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양이 또 많이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점점 많은 증거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는 앞발이 없었어요. 등에 활 같은 게 크게 붙어있고 거의 서서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육식 공룡처럼 앞발이 짧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가서 앞발이 발견되다 보니까 앞발도 뒷발만큼 길게 표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발로 걸어야 했던 거예요. 2020년에는요, 꼬리에 뼈들이 발견되면서 꼬리에도 커다랗게 지느러미 같은 게 생겼다고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물속에 살기에 유리한 모습을 갖게 됐던 거죠. 뼈가 완벽해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동물들은요, 자라면서 뼈 모양이 바뀌어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박치기 공룡이라고 하죠. 공룡들은 왜 박치기를 했을까요?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암컷 객에 잘 보이기 위해서 수컷들이 박치기 합니다. 근데 박치기 공룡 하는 모습들이 이 두개골이요,
자라면서 점점 커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모양이 바뀐 건데 우리는 처음에는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공룡들이 발견됐다고 오해했어요. 굳이 파키케팔로사우루스뿐만 아니라 트리케라톱스도 자라면서 뿔 모양이 막 바뀌거든요. 처음에 그게 다른 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라면서 모양이 바뀌는 거였던 거죠. 자, 데이노케이루스입니다. 1977년에 상상도예요. 너무나 좀 괴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들과는 차원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팔만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앞발만 발견됐거든요. 데이노케이루스가 거대한 앞발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이 앞발과 주인인 전체 모습을 발견하죠. 바로 지금 서울대에 계신 이용남 박사님, 대전지질박물관의 이양재 관장님이 이 거대한 동물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린 데이노케이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됐습니다. 1970년대에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등이 삐죽 튀어나와 있고요. 얼굴은 작습니다. 그래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화석을 조사해 보니까요, 뱃속에서 물고기가 나온 거예요. 초식 공룡이거든요. 초식 공룡인데 뱃속에서 물고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초식 공룡인데 물속에 다니면서 물풀을 뜯어먹겠구나. 근데 물풀 속에 다니던 물고기가 재수없게 초식 공룡의 뱃속에 들어온 거겠죠. 자, 그 물속에 주로 활동을 했다고? 그렇다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리처럼 털이 촘촘하게 박혀 있지 않을까 하면서 2016년에는 이런 상상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요, 털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그런 화석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가족의 모습이 상상을 하고 있죠. 대학생들이 보는,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는 요즘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데이노케이루스입니다. 이 데이노케이루스 덕분에 우리나라가 공룡 연구에서 아주 선진국이 되어 있죠. 상상합니다. 상상은 중요합니다. 상상하면 화석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 실제 모습이라고 확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거기까지 접근해 있을 뿐인 거죠.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이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는 공룡은 뼈로만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뼈로 겉모습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엑스레이만을 갖고 그 사람이 뚱뚱한지 날씬한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만 보고선 그 동물의 겉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건 말 같기도 하고요. 근데요, 이 뼈는요, 사실 쌍봉낙타의 뼈입니다. 등이 밋밋하잖아요. 이 밋밋한 이 뼈를 가지고선 어떻게 쌍봉낙타를 상상하겠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에서 저 뼈를 발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쌍봉낙타처럼 절대로 모형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룡이 실제와는 얼마든지 다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파라사우루로푸스입니다. 뿌 소리를 내는 공룡이죠. 그 머리에 멋진 장식이 있잖아요. 트럼본 소리가 뿌 하고 납니다. 아마 자기 동료들에게 적들이 나타났어 알려주는 데 쓰기도 하고, 뿌 소리를 내면서 야, 내 목소리, 내 소리 근사하지 않아?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나랑 짝짓기 하지 않겠어? 아마 이런 용도에 썼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 뼈만 가지고서 어떤 파라사우루푸스도 완벽한 뼈가 나온 건 없어요. 어떤 화석은 앞쪽이 나오고 어떤 화석은 뒤쪽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모아서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파라사우루푸스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마 양처럼 뚱뚱한 모습을 생겼을 수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뉴기니에 보면 극락조들이 있습니다.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장식들을 막 붙이고 있는 거죠. 혹시 공룡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새와 공룡은 일치하는 점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다면 공룡들도 암컷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장식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일 뿐이에요. 과학은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과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이전의 오류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공룡이야말로 과학적인 태도가 아주 절실한 분야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